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지원협회 회장 이경만입니다. 우선 30분, 40분 늦게 시작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천 테크노파크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걸로 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주소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주소하고 문제나 어떤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업도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저는 저는 38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부산시에 가가지고 이제 정보기획회장도 하고 또 부산시 센텀시티 개발 업무도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를 어떻게 하면 그 세계적인 어떤 정보화 산업 단지로 만들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거의 한 7년을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특히 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어떤 현실을 보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제가 바라본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어떤 문제, 또 벤처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청와대에도 들어갔었는데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실에서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어떤 사업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규제 완화 그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전문 서적도 많이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거래 7가지 함정,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왜 발생하는지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거기는 전체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가지고 빠지는 함정이 전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장의 촉이라든지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받는 정석은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대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 주제도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의 7가지 함정입니다. 아마 여기는 주로 IT 인력들이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전에 함정이 뭔지를 알고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함정을 벗어나서 우리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 시장 환경이 여러 가지 많지만 거래 7가지 함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정말 함정이 7개가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함정을 알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또 대안 제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한 거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은 한국형 비즈니스 정글입니다. 한국형. 왜 한국형인가?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는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책에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불공정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체 7개로 정리할 수 있었고, 정말 사업을 하더라도 7가지 뭔지를 사전에 알고 미리 어떤 경영 전략이나 또 기술 관리라든지 또 직원 관리를 신경을 쓰면 정말 벤처기업이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독일은 우리나라 같은 가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또 어떤 민주화의 과정에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가벌 문화, 그게 뭐 어떤 상농과 어떤 양반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 그런지 가벌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독특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형 비즈니스 정글은 일종의 어떤 수탈적 기업 생태계, 즉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정말 R&D라든지 원가 절감해가지고 가져가야 될 이익을 대기업들이 뭐 어떤 단가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으로 다 이렇게 빨아 올려가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업의 본질적 리스크가 뭐냐, 한국에서 사업에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요인이 뭐냐, 저는 뭐 마케팅, 기술 개발, 뭐 영업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나는 거래상의 리스크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형 비즈니스 정글에서 어떻게 거래의 주도자가 될 것인가, 살아남는 것인가, 그것 또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아마 여러 가지가 아마 있겠지만 저는 뭐 어떤 경영 전략이나 그런 것보다는 거래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먼저 어떤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저는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1년도에 이 책을 집필하고 출간해가지고 또 사실 이 책 때문에 제가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된 아주 역사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거의 9년 전에 출판한 책이라서 지금은 이미 다 절판이 돼가지고 다시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하고 출간을 하면 그때 다시 저 홈페이지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7가지 함정 중에서 첫 번째, 전속 거래 유혹이에요. 전속 거래 유혹.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 좋은 상품 만들면 어떻습니까? 판매가 정말 제일 중요하죠. 판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제품일수록, 좋은 기술일수록 전속 거래 유혹이 훨씬 큽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은 특정 대기업에 바로 의존하고 또 거기에 전속 거래를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3년 만에 손실이 108억 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그 회사는 매출액이 한 800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순이익도 뭐 몇십억씩 날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유통회사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 회사 제품이 너무너무 좋으니 우리하고만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은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데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고 그 회사만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단가라든지 거래 조건을 아주 달콤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전속 거래가 시작되고 그것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전속 거래의 어떤 이익들은 다 소멸되는 그런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회사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조건이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단가 인하의 엄청난 압력을 직면하게 되고 이미 이 회사는 전속 거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물건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점 불공정 거래의 또 조건들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손실이 108억 나가지고 벌써 5년, 한 7년 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속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쪽 분야는 미국의 반독점법, 사실 공정거래법은 미국이 가장 앞선 국가죠. 그 나라에 있는 이제 가장 유명한 반독점 학회 알버트 포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의 입장을 이렇게 전속 거래가 되면 주전자 속의 개구리다.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달콤한 조건에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결국 내가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 좋은 제품 개발했을 때 하여간에 전속 거래는 절대 안 된다. 미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전속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직면하겠지만, 그러나 전속 거래를 하는 순간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낫지, 회사의 어떤 상황이 어렵다고 또 어떤 거래 상대방에 너무나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해가지고 전속 거래를 하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음을 꼭 이해하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전속 거래는 제품이 좋을수록 그리고 독특할수록 전속 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훨씬 셉니다. 그것을 꼭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전속 거래를 하고 있는 현대차의 계열사의 어떤 비교가 되겠습니다. 전속 협력업체의 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저 협력업체는 영업이익률이 3.1%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른 현대차 계열사는 한 7.8%까지 가는데 전속을 할수록 이익률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함정이 기술의 유출입니다. 이것은 현재 엄청난 지금 이슈가 하나 있죠. 자, 거기 뭡니까? 자, 이거죠. 그 SK하고 LG와의 싸움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쪽에 시장 진출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한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 또 뭐 하려면 뭐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 좋죠? 정말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반도체보다 더 커질 산업이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그 기술 확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기술 유출 문제로 지금 뭐 SK하고 LG 간에 미국에서 엄청 뭐 소송 뭐 이렇게 비용이 한 수천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수천억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야 사실 뭐 글로벌 대기업 간의 싸움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거래할 때 이러한 어떤 기술 유출의 염려를 정말 언제든지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하나 해결해 줬는데, 결국에는 기술 유출, 또 기술이라 하면 어떤 범위까지 하냐. 기술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기술 유출의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할 만한 가치가 뭐냐? 보호할 만한 가치는 특허를 냈다든지 아니면 그 기술이 정말 특별함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서류에 무슨 뭐 대외출 금지라든지, 또 특별한 사무실 공간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떤 그 클로징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 보호에 대한 장치를 해두고 있을 때 그걸 보호할 만한 어떤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벤처기업이 대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는 우선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뭐야? 기술 스펙을 내놔봐.
그러니까 그게 큰 생각 없이 그냥 어떨 때는 뭐 도면도 주기도 하고 공정도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사양을 그냥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단위 어떤 공정도와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어떤 그 시스템 통합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준 사건 중에 하나는 단위 어떤 기술보다는 특허보다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특별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통합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다른 어떤 대기업에 유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통합 생산 기술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야 될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핵심 기술이 넘어가고 난 뒤에 어떤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3년 전부터서 그 기술 다 개발해 왔어. 너희들 주고 난 뒤에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야. 우리가 3년, 4년 전부터서 너희들하고 비슷한 걸 개발해 왔기 때문에 뭐 너희들 자료 보고 우리가 기술 개발한 게 아니라고 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개발했는지 우리가 도면 주고 난 뒤에 그 기술이 개발됐는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이 문제는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술 유용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제3자 제공. 너들이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일단 제품 설계도를 가져와, 뭐 공정도를 가져와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제3의 협력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납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협력사에 의존되어 있으면 그 구매처가 하나만 있다면 그 구매처에 이런 뭐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어떤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구매처를 뭐 이원화, 삼원화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협력사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다른 협력사에 주면서 이원화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최근에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기술 유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벤처기업이 다른 특별한 기업과 거래를 할 때 공정도라든지 제품 설계도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은 하도법에서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술 탈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이런 현실을 법조항을 모르는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갑작해서 이런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건 하도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정보 요구 행위입니다. 이걸 왜 경영정보를 요구하냐?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뭐 중소기업이 매년 이제 거래를 한다면 이렇게 뭐 해가 갈수록 단가를 인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모든 재무적 자료를 가지고 저 원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단가를 인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 전 이제 기술 유용. 일단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면 먼저 제품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고 난 뒤에 이것을 그 업체가 거래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 비즈니스로 펼쳐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그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또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사용하는 각종 뭐 정맥 뭐 여러 가지 인식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그런 그 인식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엄청나게 좋은 어떤 제품을 출시했고, 근데 그 제품을 본 모 대기업이 자기들 어떤 그룹사에 있는 건물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고, 설치를 하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우리하고 같이 해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으로부터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회사가 그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래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대기업은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그 사업부를 신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엄청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벤처기업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거래전 기술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특허 출원 요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자기가 테스트하고 상용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투자 유치라든지 또 회사를 키워가는데 상당히 또 애로점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의료기기 쪽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려면 또 각종 그 어떤 제약 이런 것을 납품하려면 그것을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각종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를 병원 측에서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병원 측은 그것이 어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기술 탈취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지원협회에서는 병원 측 어떤 의료기기 쪽에 불공정거래도 많이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유출은 이제 어떻게 유출되는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메일하고 휴대용 장치를 통해서 거의 한 80%가 기술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통해서 바로 그냥 다른 경쟁사라든지 다른 데로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는 회사용 업무 메일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 와서는 뭐 일반 뭐 지메일이라든지 또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중용 메일을 사용하기보다는 회사에서는 업무용 메일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뭐 다른 상황이 변경했을 때는 그 업무용 메일이 회사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다량의 어떤 정보들이 유출되니까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대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복사를 한다든지 또 뭐 절취를 한다든지 뭐 복사도 막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복사기에 각종 어떤 전자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 복사됐는지 또 누가 복사를 했는지 뭐 언제 했는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좀 준비를 해야 기술 탈취의 위험성에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LG하고 SK 간의 문제가 핵심 인력 스카웃 해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거고, 또 뭐 공동 연구라든지 뭐 관계자 매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정말 수천억 사용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을 통째로 스카우트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매출액 한 700억 되는 회사의 상황을 들었는데, 그 회사 갖고 있는 연구소장을
다른 대기업이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는 팀장도 또 6개월 뒤에 데려가고, 그 밑에 있는 과장도 또 몇 개월 뒤에 데려가고, 한마디로 그쪽에 있는 연구 인력들을 특정한 대기업에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라고 저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말 중소기업이 기술 인력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자기가 뭐 월급을 많이 주는 또 복지 혜택이 좋은 대기업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중소기업이 말릴 수는 아마 말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그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그 어떤 연구 인력들을 통째로 빼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 이전이 그 인력 어떤 유출이 발생할 때는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어떤 탐지를 할 거냐, 증거 자료를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권이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국내 지사를 설치하고 국내 지사장이 국내에서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마디로 돈을 벌만 하면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이 이제 야, 너 그만해 이렇게 자기들이 또 그 사업권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이 이탈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나갈 우려가 있으니 미리 어떤 안테나를 잘 세워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말 조용조용하게 그런 어떤 부정 경쟁 어떤 행위를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정 네 번째로 단가 인하로 아주 사실 납품을 하거나 거래를 하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납품을 했지만 그 단가 인하로 인해서 돈을 제대로 벌기 어려운 우리나라 구조입니다. 대기업은 일률적 단가 인하를 좀 많이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체계적인 단가 인하를 하죠. 예를 들면 내년도 전체 뭐 이익이 1조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원가 절감 부분이 뭐 예를 들어 한 8천억을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원가 절감 중에 그 중에 단가 인하분이 한 80% 정도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하가 분을 주로 단가 인하를 통한 원가 절감을 하면 그 대기업 구매 담당 임직원들에게 전부 다 할당이 됩니다. 모 과장은 뭐 500억, 모 대리는 뭐 300억, 모 사원은 뭐 100억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되고 자기가 맡은 할당만큼 목표 달성을 해야만 연말에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한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원가 절감 부분은 꼭 달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래하는 뭐 3개 협력사, 5개 협력사에 대해서는 어쩌든지 간에 가장 쉬운 걸로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개선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단가 인하 압력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업체 이익률이 20% 이상이면 이제 단가 인하율은 10%, 뭐 또 영업이익이 10%이면 뭐 인하율은 5%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어떤 뭐 협상력이나 관계없이 가장 쉬운 이익률 기준으로 단가 인하율이 정해지는 이런 국내의 어떤 환경은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많이 개선되어야 될 그런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떤 재벌 계열사 외에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까? 재벌의 계열사 외에는 글로벌 부품사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자동차나 지금 전자 쪽에 1차 부품사들이 옛날에는 뭐 2,000개, 3,000개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모듈로 납품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200개, 300개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분들,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평균이 한국은 부품체의 영업이익률이 4.4%, 완성차는 9.6%, 근데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일본은 보면 거의 같거나 아니면 뭐 부품업체가 오히려 이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 뭐 R&D라든지 원가 절감해가지고 가져가야 될 이익들을 대기업이 다 퍼 올라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완성차의 부품업체 이익률이 저밖에 안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대기업도 나중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이제 부품업체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이게 아까 부품업체 아까 이게 한 3.4% 뭐 4% 나왔는데 2018년도, 19년도까지 갈수록 부품업체는 1.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자 1차 협력사 중에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담당자와 어떤 상황 변경으로 말 바꾸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5억 정도 되는 손실을 크게 본 사건을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업체는 모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 대기업이 특별한 그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그 중소기업이 그 사업을 시작하면 손해 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업 시작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 있는 임원은 야, 그 손실 나면 우리가 보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꼬셨습니다. 그래도 야, 그거 내가 들어가면 손해 날 텐데 나는 그 사업 안 해 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부사장이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야, 당신 회사 꼭 필요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사장이 뭐 우리 회사의 어떤 부사장이 그래도 약속해서 안 하냐 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부사장이 그리 말씀하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웬걸 1년 뒤에 손실이 10억이 나서 10억. 그래서 10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부사장님이 임원들이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특별한 현장에 손실이 나면 그 임원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그 이 회사 이제 사장이 야, 내가 저 10억 손실이 났으니 빨리 당신이 약속했듯이 10억 보전해라 하니까 야, 그거 저 전임자가 한 건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지냐. 또 어떻게 우리 회사가 갑작스럽게 10억 돈을 내냐라고 완전 이제 오리발 내밀게 됐습니다. 정말 이 회사는 10억의 돈이 딱 몰리니까 회사의 어떤 재정적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겠죠. 뭐 금융권에서는 돈 회수가 들어오고 그러니 이 회사는 야, 전임자들이 약속한 것도 너들도 지켜야지 하니까 뭔 소리입니까? 전임자들 이미 퇴직하고 없는데 이렇게 발뺌하니 정말 중소기업 사장은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변경으로 말 바꾸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 당신 약속을 해라라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습니까? 안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제일 좋은 게 사실 녹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녹취. 녹취는 상대방하고 내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내가 미팅을 할 때 녹취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녹취하기 어려운 또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권 같은 데서 이제 금융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11월 1일부터서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막 지금 며칠 남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정말 밤낮으로 주말 없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미 계약금 이상의 어떤 돈이 막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렇게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하면 이제 그 발주자나 이제 갑작에서는 하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비용은 얼마든지 줄 거니까 인력을 몇 명이 더 투입해라 어떻게 하라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자, 그럴 때 그걸 믿고 그대로 그냥 그 비용 투입이나 인력 투입을 하루에 수십 명씩 했다가는 그 비용을 다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보전 받으려면 얼마든지 비용 보전할 거니까 인력을 투입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회의록을 작성하든지 해가지고 근데 간접적 증거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입찰로 거래책이 보통 정부 프로젝트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1원이라도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가? 아닙니다. 적법합니다. 일단은 1차에 따고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3차에서 그 어떤 비용이나 수익을 확보를 하고 또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기술 좋은 업체들이 그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정말 어떤 사업권을 계속 이렇게 기회를 날리게 되니까 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사업 영역 침탈 지금 사자하고 독수리가 같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잡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가? 겨우 한 2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영상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사자가 막 뛰어간다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자는 우선 사냥을 하기 전에 독수리가 하늘 어디에서 맴돌고 있는지를 먼저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맹수들이 사냥해둔 것을 먹고 있는 현장임을 이렇게 입증을 하는 그런 정황이니까 그냥 사자는 가가지고 남들이 잡아놓은 것을 빼앗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들이나 또 좀 큰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막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이즈가 시장 사이즈가 300억, 500억 정도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1000억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대기업이, 사자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시장을 바로 그냥 낚아채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내 가진 기술을 가지고 막 시장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할 때 그것 또한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그 맨파워나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그냥 정말 한국에 뛰어난 인재, 또 비축해둔 굉장히 좋은 돈을 가지고 일시에 그 시장을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서 낚아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소기업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라는 어떤 굉장히 전략적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큰 시장은 대기업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아예 넘겨준다고 보면서 자기는 틈새 시장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뭐 글로벌 기업하고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빨리 넘기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좋은 기술에 어떤 사이즈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판단을 잘 해야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거래 일거지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함정이 있지만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지,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경영 전략, 생존 전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핵심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의 생존 전략이야 뭐 세계적인 석학이나 또 국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로 그 어떤 거래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어떤 시장이나 기업 환경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호두입니다, 호두. 이미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가 호두처럼 이미 속이 꽉 찬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호두를 뚫고 더 정말 4차 산업을 키워야 될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호두의 껍질 같은 딱딱한 그런 규제 때문에 혁신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핀테크라든지 다른 뭐 금융 관련된 비즈니스 쪽에도 많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메디컬 쪽에도 규제 때문에 성장이 주저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말 걱정이고, 이런 현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생존 전략 수립하거나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거의 한 9.8조, 약 10조를 33년 전에 물려받아가지고 33년 만에 385조를 키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화두를 던질 때마다 항상 본자를 생각했습니다. 자, 내 사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사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정말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혁신이 나왔고 새로운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업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민 하나만큼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 벤처기업 상황이 아까 뭐 일거지 함정뿐만 아니라 뭐 호두처럼 꽉 차버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이 내 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글의 일꽃 함정에서 제가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성공했던 기업 77개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한 결과 4가지의 성장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유통 채널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정말 너무나 기업 성장에 있어가지고 중요합니다. 뭐 제가 통칭 유통 채널 모델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내 제품이나 상품을 어떻게 팔 건가, 어느 채널에서 팔 건가, 내가 스스로 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유통 채널에 얹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넣을 것인가, 온라인 유통 채널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즉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만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부산에 있는 정말 제품을 잘 개발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업체에게 당신 제품은 너무너무 제품이 좋고 또 그 고객 마녀들이 있으니 차라리 그 고객만을 위한 고객만 해도 그 몇십만 명의 어떤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만을 위한 별도의 유통 채널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그 무슨 말인지 그 기업인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에서야 진작 우리 몇십만 명 되는 고객을 내가 잘 이렇게 어떤 고객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 상품을 직판으로 하는 채널로 갔다면 아마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40%까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품이 좋을수록 내가 유통 채널을, 유통망을, 즉 일종의 뭐 요즘 말하는 뭐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시장에 있어가지고 내 고객 채널을, 유통 채널을 가져가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쿠쿠 압력밥솥이라든지 뭐 까사미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특히 까사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다른 대기업으로 넘어갔지만 초창기에 까사미야는 뭐 한 33만 명 되는 핵심 고객들을 관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뭐 대형 유통업체를 채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니까 그냥 막 이익률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죠? 그런 점에서 자기만의 유통 채널을 가져가라. 즉 유통의 개념을 모르면 저는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유통의 개념은 뭡니까? 유통이 물건을 뭐 여기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유통이 아닙니다. 유통은 고객의 접점을 장악하는 게 유통입니다. 고객의 접점. 고객의 접점이 누가 고객의 접점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고객의 접점을 장악하고 있는 거기다가 내가 제품을 보낼 것인가? 이거는 사업을 초창기에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내 고객은 고객 접점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설계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네이버에 올리겠다, 뭐 다른 뭐 쿠팡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갈 것인가? 그런데 불공정 거래 함정을 벗어나서 멋지게 사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유통 채널 모델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77개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먼저 진출해라. 기술이나 상품이 좋을수록 미국 등 사실 뭐 저 미국 아니라도 아시아 시장 이건 뭐 엄청나게 이제 기회가 좋죠.
차라리 그레이 1까지 함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출시해가지고 온갖 규제이며 뭐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시아 시장에 먼저 진출하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성공을 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게 생존율이 또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성공했으면 일단 국내에 들어왔을 때 뭐 모든 언론사라든지 다른 소비자들이 먹어줍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 출시해가지고 국내에서 성공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OECD 한국센터 본부장으로 있을 때 아시아 시장에 참 많이 나가봤습니다. 뭐 방콕, 콜라룸푸르, 뭐 필리핀 이런 데 나가서 보면 아시아에 있는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중하고 선호한 그런 것을 완전 피부로 그 사람들이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찾아야지. 저도 이 좋은 기회가 앞으로 10년 내에 기회를 찾아야지. 안 그러면 이 또한 중국, 베트남에 다 뺏길 어떤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일종의 본 글로벌 전략이라 그러는데 아예 처음부터서 내가 그 비즈니스를 펼쳐 나갈 때 해외에서 먼저 런칭할 거라 보고 그에 따른 스케줄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또 해외에 진출할 때 어느 나라에 갈 건지 어느 도시에 갈 건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주 고객이 누가 될 건지 또 해외에 갈 때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돈을 누가 낼 거냐. 돈. 즉 돈을 정부가 낼 거냐.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돈 없습니다. 정부 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상품을 출시할 때 그 돈을 소비자가 낼 거냐? 소비자 돈 없습니다. 즉 어떤 현금 가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 돈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지불할 거냐 라고 하는 그게 정확하게 먼저 세팅이 되고 나는데 그 다음에 하이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기술 선도 모델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정말 대표적인데 아예 그냥 자기 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을 전 세계에서 2, 3년 계속해서 리딩하는 그런 걸로 아예 그냥 가버리든지 서울 반도체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죠? 서울 반도체는 거의 뭐 특허를 한 2,000개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쪽 시장에 리딩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쪽 시장에 들어오면 특허로 엄청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이기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핵심 기술이 있으면 2, 3년을 계속 리딩해가는 전략을 구사하든지 마지막으로 공급 독과점 모델 자기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기업 M&A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모델도 어떤 그 아주 회사가 성장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런 전략입니다. 뭐 의료기기 분야도 자기 관련된 분야에 좀 괜찮은 기술이 벤처기업이 나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10억밖에 못 받을 걸 해외에서는 1,000억을 받을 수 있고 뭐 1조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 분야에 있는 특별한 기술이 나오면 바로 사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너무나 공고하게 갑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시장 독점으로 가라고 말하는 게 좀 거시기합니다만 실제로 기업이 오랫동안 멋지게 사업을 하려면 공급 독과점 모델로 가는 게 가장 재미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이 국내에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또 해외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해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아시아 시장에 나가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시장만큼은 성주 전략, 캐슬. 성주 전략이 뭐냐? 한 도시에서만큼은 내가 맹주가 되는 전략입니다. 맹주. 한 도시. 아시아 시장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향이 다 다릅니다. 인도가 우리에게 큰 뭐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인도의 어떤 환경, 뭐 주거 환경이나 도시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한 번 가고 절대 인도는 안 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필리핀에 가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인도네시아 가는 걸 그렇게 즐겨합니다. 각 그 개인별로 각 나라별 취향이 좀 다릅니다. 반면 인도의 그 어떤 정말 그 도시 환경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걸 또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즉 자기 취향에 맞도록 특별한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에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어떤 법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맥, 비즈니스 기회,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사업을 런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뭐, 본 글로벌 어떤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이 사업을 아시아 시장에 가서 런칭을 하겠다. 뭔가 거기서 돈을 벌겠다 하면 진짜 한 5년 정도, 최소한 3년 정도는 한 100번은 갔다 왔다 하면서 배우고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언어라든지 그 인맥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난 뒤에 가장 적정한 때에 좋은 채널을 통해서 딱 진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 발전 현황인데 여기 전체 20개 국가에 대해서 2020년 올해 기준으로 국가 현황을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뭐 싱가포르 1인당 GDP 5만 8천 달러부터 해가지고 싱가포르, 일본, 홍콩, 한국이 3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10,000달러, 뭐 중국은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태국이 7,300달러, 인도네시아가 한 4,000달러 좀 넘었습니다.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자,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1인당 GDP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달러에서 한 10,000달러 사이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 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그 어떤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요즘 뭐 한참 떠고 있는 미얀마, 미얀마 뭐 땅덩어리 늘고 임금 싸다 해가지고 들어간 경우가 좀 있는데 미얀마 이제 1,300달러, 1,300달러. 즉 미얀마는 가서 돈 벌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물론 뭐 돈 버는 기업도 종종 있긴 있죠,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미얀마는 가서 봉사하고 10년, 20년 장기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국가지 우리 일반적인 벤처 기업들이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얀마 가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그 일반 소비자들이 돈 내겠어요? 근데 정부가 돈 내겠어요? 근데 미얀마에도 우리나라 같은 삼성그룹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업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B2B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인당 GDP가 최소한 3,000달러 이상 되는 베트남, 필리핀, 자, 스리랑카는 3,700달러입니다. 인구가 얼마죠? 2,100만입니다. 인도네시아 4,000달러 넘고
인구가 2억 7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 태국은 7,300달러에 인구가 6,900, 약 7천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적정한 기술과 적정한 상품으로 아시아 시장 갈 때 이 나라가 가장 적절한 그런 어떤 GDP뿐만 아니라 1인당 그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이 나라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나라에도 다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엄청 인도네시아 큽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특정한 도시를 딱 선정해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 모든 인맥, 문화, 어떤 기술적 수준, 소비자의 어떤 수준 다 이 학습하고 하고 난 뒤에 적정할 때 딱 들어가야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시아 시장에 가서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테크노파크 운영자에게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로 하면 여기 저 운영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OECD 항공센터 본부장으로 좀 있었습니다. OECD 항공센터가 뭐하냐? 아시아에 있는 국가 공무원들, 뭐 상무부, 상공부, 공정거래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OECD 정책을 전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경쟁정책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마침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국가 공무원들을 얼마나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50억을 가지고 무려 1,400명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미 각 나라의 장관, 차관, 관련 국장, 고위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예산 써가지고 저분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할 때 저분들을 좋은 인맥 인프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시아 비즈니스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ABA, 아시아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장으로 취임해가지고 ABA 코리아를 18년도에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ABA 인도네시아, ABA 베트남도 이렇게 런칭을 했고, 올해는 이제 뭐 인도, 필리핀, 태국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톱이 돼 있고 온라인으로만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할 때 신뢰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는 게 이 AB의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시아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잘못하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 따라가지고 그 수준이 결정됩니다. 저는 OECD 센터에 있을 때 맺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정말 중요한 인맥들, 뭐 장차관들이라든지 각 나라의 국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좋은 우량한 기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고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ABA를 크게 키워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출범식이고, 이거는 베트남 출범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ABA 지부 오퍼닝 때문에 방문들이 나오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 방문들이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 무장 군인들이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런 바로 작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베트남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모셔가지고 베트남 호치민 상공회의소 부소장하고 이제 미팅하고 난 뒤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이제 뭐 미팅하고 즐거운 시간을 종종 갖는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같은 정경련,
뭐 어떤 경총, 상공회의소를 합친 그런 엄청나게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ABA 인도네시아 대표를 이제 하기로 했다가 뭐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 홍보위원장으로 간다 해가지고 자기 대신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을 이제 ABA 인도네시아 대표로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벌 거냐? 저는 버이라인에서 돈을 벌어라. 버이라인이 뭡니까? 사실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뭐 돈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중국에 가면 그냥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좀 뭐 하여간에 좀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기왕 사업할 거 자기가 존중받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뭐 하려고 저 무시당해가면서 중국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이거 뭐 유튜브로 이런 내용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중국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뭐 여러 가지 정책 이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본에 돈 버는 우리나라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을 빼고 그 사이에서 선을 쫙 끌고 내려오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다시 올라가면 말레이시아, 태국, 뭐 미얀마, 저 끝에까지 가면 인도까지 연결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 버일안에 있는 선상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까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 되는 국가 그리고 최소한 인구가 뭐 한 2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 거기에서 딱 특정한 도시를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아에 가서 사업도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함정도 잘 피하고 있지만 피했지만 그러나 또 정말 위험한 거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거래를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즉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계약서를 주거나 받거나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의 80%는 계약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의외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등 문서는 내가 받거나 상대방이 안 주면 내가 보내라. 꼭 계약서 아니라도 문서를 상대방이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라도 보내라. 팩스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서를 보내놔야 그 다음에 거래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는 뭐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한 번은 스크린해라. 한 번은. 그저 뭐 바쁘다는 이유로 사인 딱 덜렁합니다. 사인하고 보니까 그런 독소 조항이 있었냐. 엄청난 후회를 하는데 사실 뭐 이미 사인하고 난 뒤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변호사라든지 다른 전문가에서 한 번은 꼭 스크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문서로 남기라. 계약서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작업 지시서라든지 발주서라든지 뭐 팩스를 보내든지 작업 내용, 금액, 일정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팩스로 일단 통지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제 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금융권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시스템 그 구축을 할 때 스펙을 용역 어떤 스펙을 정확하게 안 줍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짜리 정도의 분량을 그냥 러프하게 어떤 그 가압 지시를 맡기고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한 80% 뭐 90% 다 돼가면 저 입분들이 야 이것도 좀 넣어봐 뭐 저것도 좀 넣어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또 공무원들은 뭐 그게 아무것도 뭐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야 이것도 좀 해줘 저것도 좀 해줘 그래요. 그럼 5억짜리가 6억 되고 6억짜리가 7억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 기업 절대 안 한다. 국내 관공서 프로젝트 절대 안 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른 그 5천만 원짜리 용역이 나중에 1억짜리 돼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나 금융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지시하면 그냥 쉽게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를 들면 무슨 모 대기업에게서 이제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뭐 5억짜리인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 비용 증가야 어느 정도 감소되지만 이게 무슨 뭐 5천만 원, 1억씩 팍팍 늘어나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작업 내용, 금액, 일시 등의 내용을 담은 어떤 변경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십시오. 근데 상대방한테 보내면 무슨 새끼 뭐 이런 걸 다 보내 하면서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저 처박아 둔다. 변경 계약서에 내 사인만 있고 상대방 사인은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그걸 보냈는데 상대방이 뭘 그런 걸 보내 처박아 두고 피드백이 없다. 자, 그럴 때는 하도법에서 15일 내에 갑척이 을에게 그 어떤 변경 계약서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반응이 없으면 계약서에 내 사인만 있어도 계약서가 적법하도록 성립하는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도 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하도법에 내 사인만 있어도 상대방 사인 없어도 계약서가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찌 하더니 가지 끝까지 이제 가면 소송이나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최후 방어수단, 뭐, 아까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문서도 있고 하면 참 너무 좋지만,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자료, 즉, 메일, 문자, 카카오 등에서 뭐 하는 건 맞죠? 하는 식으로, 이것을 전부 다 좀 간접적 증거라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 긴급한 상황에서, 야, 그 내가 뭐 하여간에 비용 다 보전해 줄 테니 무조건 인력 다 투입해. 라고 이제 그냥 그 어떤 회의에서 말하지만, 회의 녹취는 안 돼 있고, 자, 그럴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누구 참석했고 그래서 뭐 발언 순서는 이렇고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노트라든지 회의록에 기록해 두십시오. 물론 회의록 하고 난 뒤에 회의 내용에 서로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합의를 안 할지라도 내 노트에 그런 것만 잘 정리되어 있어도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기 훨씬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6개월, 1년 만에 터집니까? 보통 2년, 3년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2년, 3년 전에 잘 정리한 노트는 나중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보완책, 폰을 이용해서 잘 녹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녹취를 잘 하되 제가 녹취를 잘 해가지고 25억 사건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 분도 봤습니다. 25억 사건을 녹취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도 있었고 반대로
녹취를 했는데, 녹취 분량이 굉장히 어떤 막 조금 하면 몇 메가씩 이렇게 됩니다. 녹취를 했는데, 뭐 18년도 3월경 정도 그걸 녹취를 했다 하는데, 녹취한 걸 보자 하니까 폰에 용량이 많아서 녹취를 1년짜리를 다 날려버렸대요. 그 사건이 9억짜리였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상의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다 할 때는 녹취를 잘 하시고 그 녹취를 잘 이렇게 백업을 하십시오. 나중에 정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를 그 녹취 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녹취의 위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내하고 상대방과의 어떤 전화 통화는 내가 녹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같은 미팅에서 녹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일 때 필요로 한 것이 녹취고, 물론 뭐 녹취 사용 안 하고 서로 뭐 믿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거짓말이 심하니까 정말 앞에 있는 공식 문서, 그 다음에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문자나 카카오톡에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다면 녹취라도 잘 하시고, 또 녹취는 언제 하냐?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있는 상태에서 녹취 안 됩니다. 그 녹취도 서로 웃는 관계일 때 녹취를 해야 됩니다. 웃는 관계일 때. 이미 분쟁이 발생해버리면 상대방은 입 싹 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분쟁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서 웃어가면서 살랑살랑 이렇게 녹취를 해둬야 나중에 정말 몇 억이나 몇십이 걸린 사건에서 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아주 거래 일거의 함정도 잘 알고 또 모든 어떤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가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에서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는 모든 기관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도 우리 테크노파크 드리고 갈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정부, 지자체, 법원, 국회, 민간단체까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법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같으면 저기 있는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에 가면 3개월 만에 사건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거의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약 80% 분쟁이 해결되고, 저기는 마지막 확정 판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하도급 문제라든지 공정거래법 관련된 사항이면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갈 걸 꼭 권하고,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사상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에 갑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여기에 가면 7개월 만에 사건이 해결됩니다. 이 역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갑질을 하는 상대방이 재벌이다,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국회로 가는 게 빠릅니다. 국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뭐 최근 국정감사 있어가지고 재벌 회장들이, 재벌 대기업 사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로 가면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 사건은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5억짜리 사건을 제가 15일 만에 해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5억짜리 사건을 내용을 들어보니 중소기업은 5억을 달라 하고 대기업은 그걸 안 주려고 끝까지 버티면서 뭐 민사소송이 2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 그 5억은 꼭 줘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과징금이 약 5억 정도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 입장에서는 어차피 줘야 될 돈 공정거래위원회 가면 대금 지급 명령이 5억 나오고 또 과징금이 5억 나와가지고 국고로 기속되고 그럼 전체 10억을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줄 돈을 빨리 주고 합의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자기 실제 받을 수 있는 돈 5억밖에 안 됩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계 없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을 돈 빨리 받고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줄 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가 무려 15.5%. 예. 요즘 뭐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죠? 한 3% 내지 한 5%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지연이자가 15.5%가 되니 갑 입장에서는 돈을 늦게 줄수록 지연이자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빨리 주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고를 했을 때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정확하게 어떤 정리를 해줘야 사건이 또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지로 위원회 가지고 또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또 내 회사 어떤 재무적 흐름 또 앞으로 거래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른지 판단을 잘 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각급 법원 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런 선택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공정거래위원회로 갈 건지 또 민사로 갈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 공정거래지원협회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지원협회에서는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고 전화를 해도 좋고 저는 이런 케이스를 정말 수천 건 다뤄봐서 이게 어디로 가면 가장 빨리 해결되는지 저는 가이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 그룹의 계열사에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법인 계좌도 다 압류를 해버리고 심지어 그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까지 다 압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대표이사가 어떤 법인에 대해서 뭐 채무 보정이라든지 뭐 연대 보정 선게 있냐 하니까 거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계좌까지 압류를 이렇게 한 거는 그야말로 어떤 거래상은 지의 어떤 횡포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좌가 다 압류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가지고 사건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하기를 이 사건은 경기도청으로 가십시오. 경기도청. 왜냐?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공정 경쟁 이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가지고 해결하기 너무너무 어려우니 그래서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업소를 해라.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그 그룹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해줄 때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을 보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또 다른 가이드를 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당하면 첫째는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액시스를 못하고 고하면 가장 먼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58km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냥 지나가면 58km 가서 백해 와야 되는데 즉 방향을 모르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니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향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사건이 해결되고 난 뒤에 방향을 잡는 거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부터서 이 사건이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분쟁이 발생한다. 그럴 때부터 상황 관리가 들어야 됩니다. 즉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할 건지, 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공문을 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녹취라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녹취를 언제 한다? 싸울 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웃고 있을 그때, 웃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유도 질문을 해가면서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해야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고와 소송에 대비한 방법.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이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시작은 문서에 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비간접적 증거 자료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까 1년, 2년 그냥 휘떡 지나갑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1년, 2년간 자금이 묶여 있거나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파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소송을 먼저 할 것인가 신고를 먼저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송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놓고 소송을 가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저 표에 있었는데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갑질, 어떤 공공 분야의 입법 부당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소송이 들어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처리를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래상의 대기업 횡포라든지 갑의 어떤 갑질 문제로 인해서 할 때는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먼저 신고를 하는 게 어떤 소송을 먼저 해가지고 안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들이지 않고 구조 요청을 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커버하려면 평소에 법률 관련 지인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정말 거래 대금을 잘 받는 법칙을 정리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하도법이 이렇고 저렇고 공정거래법을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하면서 이 외에 하도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를 이 책에 정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거래를 했는데 대금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래 대금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제가 정석이란 말을 왜 썼겠어요? 정석. 거래 대금을 받는 법칙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애매하면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보시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책에 있는 대로 하다가 애매하면 공정거래지원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지원협회 연락처입니다. 강남역 부근에 사무실이 있고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정거래 지원 협회 다 ORG에 들어오시면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 어쨌든 간에 그 인천 지역에 있는 이제 벤처 기업들 뭐 IT 사업 하시는 분들 아니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공정거래 지원 협회가 있으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고민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초창기에 문제를 방향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